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교황이 방한한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다. 마이클 잭슨이 한국을 찾았다.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분야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들이죠.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국제정세의 핵심인 미 대통령,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 네, AI 황제는 누굴까요? 바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인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 5일간 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젠슨왕 CEO가 한국을 찾아서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황 CEO가 여러 기업인들과 또 국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AI 관련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황 CEO의 방안, 작년에 삼성과 SK의 수장인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더군다나 현대차의 수장인 정의선 회장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던 그런 장면들이 또 겹쳐 보이는데, 이번 방안은 또 한국에 어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하면서 오늘 또 AI 톡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AI 톡톡 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하엘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회사 내부 사정이 있어서, 저희 방송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또 이틀간 또 휴방을 하고 오랜만에 또 AI 톡톡을 출발하는데, 그 시작을 또 김하엘 아나운서께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랜만에 해서 일단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5가지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역시 AI 뉴스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곧 있으면 나올 텐데, 첫 번째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AI는 챗GPT다 라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추론 모델 등 자체 AI 7종을 공개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5로 현재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죠. 이들이 AI 메모리의 발을 잡는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오픈 AI가 코덱스의 금융 등 직군별 플러그인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사법부도 역시 AI 시대에 들어갔다. 더 쉬운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근래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부터 챗GPT 등 여러 AI들이 사용되는 상황인데, 한국인들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쓴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김하엘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또 들여다보면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잖아요. 특히 뭐 검색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이제는 생성형 AI는 챗GPT를 많이 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정도인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 규모가 무려 161조 원이라는 수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데이터가 가진 의미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규모 면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플랫폼 매출이 161조 원을 돌파했다. 라는 소식 정말 대단한데, 우리 경제의 이 체질이라든지 규모가 그만큼 디지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2024년에 부가통신 서비스 전체 매출이 약 503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매출만 161.5조 원에 달해서 전체의 약 3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산업지형을 바꾸는 피지컬 AI나 HBM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만큼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거대한 디지털 영토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 배달이나 여행 예약 같은 서비스 제공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검색 포털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우리 김하일 아나운서께서도 실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검색할 때는 네. 자연스럽게 네이버 들어가게 음. 되고 또 SNS는 자연스럽게 사실 카카오톡 없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김하일 아나운서께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플랫폼을 보면은 사실 독주 체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대표적인 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특정 플랫폼들의 이 독주 체제가 좀 굳어지는 모습, 실제 이용 형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조사 결과가 정말 아주 뚜렷한데요. 검색은 네이버 67.5%, 메신저는 카카오톡 92.5%, 정말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78%, 배달은 배달의 민족 50.6%로 왕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는 매일 이용하는 빈도가 91.3%에 달하는데요. 플랫폼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기초 인프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이버 영토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보안 협의체인 GTAC에 가입하고 오픈 AI와 손을 잡는 등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 또 동영상은 유튜브, 배달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의 이 독주 체제가 또 굳혀져 있다라는 또 점까지 짚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요즘은 이 생성형 AI 저희가 앞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생성형 AI를 또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히 챗GPT 쓰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김하일 아나운서께서도 챗GPT 쓰시나요? 챗GPT 오늘 아침에도 썼고요. 네. 평소에도 엄청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챗GPT 저도 많이 쓰고 주변 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좀 젊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에서 이 챗GPT를 사용하는 바람이 또 거세다고 하는데 기업들 역시 이 부분에 발맞춰서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챗GPT가 68.1%로 정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92.6%가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젊은 층의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기업의 62.2%도 이미 AI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도입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최신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인프라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글로벌 AI 안보 동맹을 다지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큼이나 현장 인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플랫폼 멤버십, 특히 요즘 들어서 좀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 멤버십을 내놓고 있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멤버십을 뭐 한 번 쓰면은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이용자가 많고 실제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뭐 탈팡이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쿠팡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멤버십 한 번 쓰면은 좀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상황, 이른바 락인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용자 4명 중에 3명이 멤버십을 구독 중일 정도로 고착 효과는 정말 아주 뚜렷합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을, 네이버는 가격 합리성과 연계 서비스를 무기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이 기밀 유출을 걱정하면서도 AI 기술을 도입하듯이 이용자들도 편리함이라는 강력한 혜택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161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이끄는 건강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전하고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플랫폼은 정말 하나의 그 흐름이자 주축이 된 사회인데요. 우리의 일상을 좀 편리하게 바꾸는 이 플랫폼 산업이 기술적으로도 또 전반적으로 혁신을 넘어서 이제 이용자와 기업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보호가 필요하고 또 뒷받침되는 그런 역할로 성장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추론 모델 등 자체 AI 7종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기존의 이제 PC, 특히 윈도우 산업에 있어서 조금 OS 체제에 있어서 강점을 보인
기업이었는데 자체 AI를 내놓으면서 AI 시대의 흐름을 발맞춰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델 7종을 한꺼번에 선보였습니다. 오픈 AI 의존을 줄이려는 행보에 속도를 낸 것인데요. MS가 과연 어떤 제품을 선보이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인공지능 시장의 영원한 파트너일 것 같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오픈 AI 사이의 기류가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MS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7종을 또 선보였고요. 사실상 이러한 움직임이 AI 독립이다라고까지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픈 AI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가 좀 구체화되면서 글로벌 AI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공개한 모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MAI Thinking 1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능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또 많이 절감한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고효율입니다. 마이싱킹1의 매개 변수 350억 개 규모의 중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능 면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넷 4.6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요, 오픈 AI의 GPT 5.5와 비교했을 때 비용 효율성이 최대 10배에 달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외부 데이터를 본떠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로 처음부터 직접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가 보안을 위해 오픈 AI의 GPT 5.5 사이버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저비용 고효율 모델 등장은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출시를 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인 AI 칩과의 이 시너지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PC 체제에 있어서 PC와 이제 모바일 체제에 있어서 좀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를 차지하는 거죠. 하드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니까. 맞습니다. 이 모두를 또 아우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런 전략이 실제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칩인 마이야 200을 통해서 이 모델 등을 구동할 경우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보다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맺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서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칩부터 모델, 그리고 챗봇과 코딩 도구를 하나로 합친 슈퍼 앱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고 서로 양사가 좀 많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걸까요? 계약 관계의 변화가 정말 결정적이었는데요. 당초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계약에 따라서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오픈 AI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계약이 개정되고 드디어 독자 개발의 빗장이 풀리게 된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안 우려 때문에 외부 AI 사용을 조심스러워했던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기술력이라는 확실한 방패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기존 강자들의 시대는 좀 지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가 시작된다라고 또 평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상 완전한 대체는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들은 성능보다는 효율에 초점을 맞춘 중형 모델이기도 하고요. 코딩이나 추론 분야에서는 여전히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지배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검색은 네이버, AI는 챗GPT를 쓰듯이 고착화된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인 비용 저율감을 무기로 치고 올라온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 창을 만드는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 기준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든든한 동맹에서 또 무서운 경쟁자로 변신한 MS와 오픈 AI 이들의 경쟁처럼 사실 AI 시대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경쟁자였다가 오늘 협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제까지 협력 관계였다가 오늘 또 무서운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두고 또 AI의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라고도 칭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어마무시한 이 AI 창과 방패의 싸움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또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지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MS가 자체 AI 7종을 공개하면서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사죠. 이들이 AI 메모리의 발열을 잡는다라고 또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발열을 잡을지 또 어느 부분에서 이 발열을 잡겠다는 건지 이 부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5 분야에서 신기술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양사는 인공지능 메모리 고성능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잇따라 공개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짚어보시죠. 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소프트웨어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또 열풍을 가져온 게 결국엔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이 엔비디아만이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 AI 연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죠. 이 GPU를 둘러싸는 HBM 부품들의 또 수요가 많아진 상황 속에서 HBM의 이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HBM이 향후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좀 흐름이었습니다. 또 문제점 중 하나였고 이번에 HBM의 또 발열 문제가 새로운 과제였는데 최근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뜨거운 AI 열기를 식힐 혁신 기술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AI가 뭐 똑똑해질수록 메모리도 더 높이 쌓고 더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 발열 문제가 가장 골칫거리인데 이 부분 뭐 왜 발열이 중요한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HBM은 AI의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칩을 층층이 짰습니다. 성능이 좋아질수록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만약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연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피지컬 AI나 HBM으로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그 위에 올라가는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AI 모델들도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차세대 모델인 HBM5의 실물과 함께 독자적인 열 관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HPB라는 기술인데 어떤 원리일까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공개한 HPB 기술은 말 그대로 열이 나가는 전용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 영역에 별도의 열 전달 경로를 추가해서 열 저항을 낮추고 밖으로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인데요. 송재혁 삼성전자 CTO 사장은 이 기술을 통해 HBM5의 동작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7세대인 HBM4E에서 검증을 마쳤고 향후 8세대인 HBM5에 본격 적용해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저희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자체 AI 칩인 마이아 200을 발표하면서 고효율을 강조했는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이런 메모리 기술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독립 행보에도 큰 영향이 있을까요? 네,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리 고효율 모델을 만들어도 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에서 발열 문제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개발하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은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자체 칩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에게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서서 안보 동맹을 탄탄히 다지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네, 물리적 기반을 만들다, 안보 동맹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보안 기술만큼이나 그 영토의 기반이 되는 이 하드웨어 생태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예측되고 있나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소프트웨어 보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스스로 해킹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방어망을 구축하듯이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발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자 안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선보인 열관리 기술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 소비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AI 윤리와 보안 기준을 만드는 주도권을 쥐는데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네, AI의 두뇌를 지키는 보안 기술부터 그 심장을 시키는 하드웨어 기술까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AI 전방위에 있어서 산업의 핵심축으로 또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AI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분야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쟁 체제는 계속해서 과열되고 열띤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두 회사가 열띤 상황과 반대로 두 회사가 내놓는 제품들은 열을 식히는 그런 기술, 신기술들을 또 탑재해서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HBM5, SK하이닉스도 아마 조만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본인들의 이 기술력을 또 아마 선보일 것 같은 상황인데 양사의 이런 경쟁 체제가 우리나라 국내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산업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픈 AI가 코덱스에 금융 등 직군별 플러그인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이 또 어떤 내용일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인공지능 에이전트 코덱스에 금융 등 직군별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등 기업 고객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오픈 AI는 별도의 코딩 지식이 없이도 기존 업무에 AI 에이전트 코덱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러그인 6종을 현지 시간 2일 공개한 건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가 오픈 AI와의 또 동맹 관계를 보안 동맹을 맺으면서 글로벌 AI 보안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라는 소식을 또 전했잖아요. 자, 근데 그런데 이 오픈 AI가 이번에는 또 기업 시장을 겨냥해서 B2B 시장까지 겨냥한 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일반 직장인들도 금융 분석이나 제품 디자인 등을 할 수 있게끔 이 에이전트 기술을 또 공개를 한 건데요. 오픈 AI가 이번에 코덱스라는 에이전트에 직군별 플러그인 6종을 추가한 상황인데 이제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AI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AI는 전문가의 전유물을 넘어서서 모든 직장인의 필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플러그인은 데이터 분석, 영업, 주식 투자, 투자은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지원하는데요. 놀라운 점은요, 코덱스 사용자 중 분석가나 마케터 같은 비개발자 비중이 이미 20%에 달하고요. 이들의 유입 속도가 개발자보다 3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생성형 AI 중 챗GPT를 가장 많이 쓴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전문 업무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인 코덱스와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가 조만간 하나로 통합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유리하고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일까요?
네, 한마디로 끊김없는 AI 비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데스크톱, 모바일, 브라우저 어디서나 내 업무 정보를 알고 있는 AI와 대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주목할 도구는 코덱스의 결과물을 웹페이지로 바로 보여주는 사이트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의 수정 사항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 슈퍼 앱으로 선보이겠다고 한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우리 업무의 사이버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샘 올트먼 CEO가 이제 오픈 AI가 연구소나 제품 회사를 넘어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인프라 기업이 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AI가 전기나 수도처럼 기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시설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올트먼은 기업의 모든 정보와 연결돼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실행되는 상시구동 AI 개발을 예고했는데요. 6년 전과 비교해서 AI 사용량이 전 세계 1인당 평균 10만 토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한 현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AI가 기업 내부 정보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보안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픈AI GPT 5.5 사이버를 활용해서 다중 방어 발판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보안 정보를 공유받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선제적이고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뭐 샘 올트먼 CEO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갑자기 인물이 생각이 안 나네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론 머스크 CEO와의 또 갈등을 통해서 또 법정 싸움까지 또 간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요한 그 법정 싸움의 대목이 샘 올트먼이 이제 오픈 AI를 설립할 때 오픈 AI가 연구소와 같은 좀 그런 자선단체 형식으로 또 설립이 됐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투자 형식이 아니라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또 오픈 AI에 투자 아닌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 샘 올트먼이 당시 이제 기업으로 법인으로 이제 체계를 바꾸면서 거기서 비롯된 이 갈등 양상이 법정 싸움까지 최근에 간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무래도 지금 샘 올트먼이 연구소나 제품 회사를 넘어서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가 좀 연동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엔트로픽도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언급한 MS도 있고 경쟁사들 역시도 AI 관련해서 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의 이런 광폭 행보가 우리 기업과 정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까요? 네. 결국 기술 소비를 넘어서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픈AI가 기업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리면서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려 할 때 우리나라는 AI 안전연구소를 통해 글로벌 안전 기준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삼성이나 SK가 HBM 발열 문제를 해결하며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지키듯이 우리 플랫폼 기업들도 한국적 맥락의 강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161조 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AI로 만든 창은 AI라는 방패로 막겠다는 정부의 전략처럼 기술의 편리함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잡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가 꿈꾸고 오픈 AI가 상상하는 그런 AI 시대가 곧 있으면 머지않아서 도래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또 AI 에이전트 하나씩 지니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요. 그런 AI 시대가 온 만큼 또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 개인정보 문제 등 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AI 업계에서도 좀 관심 가지면서 좀 빠른 시점 내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또 AI 에이전트가 하나씩 있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좀 할 수 있는 역량 역시도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가우면서도 또 현재 쌓여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소망과 기대를 함께 표현해 보면서 저희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요. 사법부에서도 AI를 쓴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법부도 AI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더 쉬운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법원 자체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례와 법령을 검색하는 데 이어 AI로 생성한 그림과 도표를 판결문에 삽입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과 정부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법부 역시도 AI를 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판결문에 AI가 그린 그림이 등장하고 판사들이 AI로 판례를 찾는 시대가 도래한 건데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다는 그런 사법부의 AI 혁신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AI로 만든 이미지가 삽입되어 또 화제가 된 바가 있죠.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했었던 판결문이 이제 그림과 도표로도 설명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급여 관련 소송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한 그림과 도표를 판결문에 첨부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복잡한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와 쟁점을 일반 국민이 더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기술적인 보조를 넘어서서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도표 넣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재판 과정 전반을 좀 지원하는 전용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능들이 포함될까요? 법원 행정처가 추진 중인 재판 지원 AI 시스템 사업입니다. 총 4단계 중 현재 1단계인 지능형 리서치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판사가 법적 쟁점을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판례와 법령을 요약해서 제시해 줍니다. 향후에는 AI가 소장이나 답변서를 분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문 초안의 논리적 오류까지 점검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결국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재판 전 과정에 AI가 조력자로 참여하게 되는 구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법부가 AI 도입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현재 만성적인 재판 지연이라든지 이런 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들과 좀 관계성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재판 지연 해소입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록 분량이 방대해서 재판부의 부담이 아주 큰데요. AI가 기록 분석과 자료 정리를 지원하면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오픈AI와 협력해 국가 방어망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듯이 사법부도 AI라는 디지털 엔진을 달아서 국민들이 더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AI가 도입되면 사법부에 AI가 도입되면은 보안 문제라든지 AI의 답변 품질이라든지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AI를 통해서 또 판례를 분석하다가 AI가 또 없는 판례를 제시를 해줘서 근데 변호사가 그걸 기반으로 소장을 쓰다가 좀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AI의 답변 품질 역시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현재 법원에서는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내부 폐쇄망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이버 영토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폐쇄적이고 강력한 보안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이 때문에 검색 속도나 답변 품질이 민간 서비스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2028년까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요. AI라는 창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사법 신뢰도라는 방패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I를
사법부에서 도입한다라는 그런 논제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나왔던 논제였습니다. 뭐 판결문 분석부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 그림이라든지 도표를 제공하는 뭐 그런 부분을 수준을 넘어서 판결문도 이제 AI가 작성을 한다. 혹은 판결까지도 AI가 뭐 내린다.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법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AI는 기존 판례들에 딱 기존 판례들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에 대한 좀 인간적인 이런 이해와 좀 이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사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현재 사람이 재직하고 있는 그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할지언정 AI 도입으로 현재 우리 국내 사법부의 대표적인 또 고질적인 문제인 뭐 재판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빠른 시점 내에 또 문제 없는 한에서 AI 도입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법부가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인데요. 최근 또 젠슨 왕 CEO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또 최근 가장 뜨거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역사상 유례 없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이면을 다각도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그냥 주가 엄청 오른 주식 아니면 AI 칩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칩 내부의 미시적인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를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의 완전히 엇갈린 시선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까지 싹 다 맞춰볼 거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일단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22조 원, 달러로는 약 816억 달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입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껑충 뛴 수치예요.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가볍게 박살내버린 초대형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블랙홀 기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피지컬 AI와 한국의 파트너십을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64명 애널리스트들의 엇갈린 시선, 그리고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팽팽한 대결을 본 뒤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인 대만 의존도까지 속도감 있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AI 혁명의 거대한 엔진이죠? 압도적인 성능과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엔비디아의 이 엄청난 매출을 견인한 핵심은 바로 블랙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6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는데요. 우선 TSMC의 맞춤형 공정으로 무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집적도죠? 여기에 4비트 부동소 수점을 지원하는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을 달아서 컴퓨팅 성능을 확 끌어올렸고요.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5세대 엔블링크는 초당 8TB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양방향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꽉 잡아주는 RAS 엔진,
찰통 보안을 유지하는 보안 AI,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압축 해제 엔진까지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전 세대인 H100 칩이랑 비교해보면 추론 성능은 자그마치 30배나 좋아졌는데 반대로 비용이랑 에너지 소모는 25배나 확 줄였다는 사실이죠. 이건 정말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수준 아닌가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아주 찰떡 같은 평가를 남겼죠. 현재 AI를 위한 엔비디아 하드웨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한마디가 지금 업계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쟁쟁한 빅테크들이 왜 앞다퉈서 이 블랙벨을 쓸어 담으려고 난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대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칩 성능이 미쳤다는 건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화면 속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바로 피지컬 AI와 한국 파트너십, 그 치열한 제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공장이나 로봇의 쌍둥이,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AI를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현실 세계의 로봇 두뇌에 이식하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히 컴퓨터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자율 공장과 로봇을 만들며 물리적인 제조업의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피지컬 AI 전략을 테스트할 최적의 전초기지로 바로 우리 한국을 점찍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현역 내역을 한번 쭉 보시죠. SK텔레콤은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써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자율형 공장 2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LG전자, 현대차그룹, 두산로보틱스, 네이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각 분야의 톱티어 기업들이 자율 시스템이나 로봇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랑 아주 단단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탄탄한 제조 현장이 엔비디아의 거대한 미래를 그리는 아주 매력적인 도화지가 된 셈이죠. 여기까지 보면 정말 빈틈없이 완벽한 회사 같죠? 자, 그럼 세 번째. 64명의 깐깐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냉정한 현실 점검을 해볼 차례입니다.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이자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마다 시장이 얼마나 들썩이는지 다들 아시죠? 무려 4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시원하게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 아니 최근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2.8%씩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단순히 예상보다 잘 벌었네? 이 정도로는 주가가 꼼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그래서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미친 듯이 벌었는데 하면서 그 서프라이즈의 크기 자체만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싹 모아봤는데요. 57명이 매수, 2명이 보유, 매도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무려 97%가 당장 사라고 외치고 있죠. 겉보기엔 완전 만장일치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한테 대놓고 팔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구조적으로 거의 없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뻔해 보이는 매수 도장 뒤에는 엔비디아의 진짜 가치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어마어마한 동상이몽이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이 목표 주가 수치들이 그 증거입니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재무제표, 똑같은 칩 기술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제일 보수적으로 본 전문가는 $180, 제일 긍정적으로 본 전문가는 무려 $500를 제시했어요.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가 2.8배나 납니다. 아니 월가에서 날고기는 엘리트 64명이 똑같은 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거대한 논쟁입니다. 자, 이 전문가들이 도대체 뭘 두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이미 AI 인프라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이 앞으로 1조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GPU뿐만 아니라 베라 CPU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뻗어나가면서 앞으로 2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을 새로 장악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보수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시각은 상당히 서늘합니다. 빅테크들 돈 쓰는 거 그거 이미 고점 찍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게다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손들이 계속 엔비디아 비싼 칩만 쓰겠냐. 결국 TPU나 트레이니움 같은 자기들만의 맞춤형 칩을 직접 만들어서 쓸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소수의 빅테크 고객들에게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꼽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 모두 논리가 아주 탄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재무적인 논쟁들을 싹 다 덮어버릴 만큼 거대하고 뼈아픈 물리적 리스크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엔비디아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대만 의존도입니다. 이 지표 하나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분산된 수치가 전혀 없죠? 오직 대만 100%.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직접 칩을 만들지는 않는 패블리스 기업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진보했다는 엔비디아의 첨단 칩들은 단 1%의 예외도 없이 현재 전량 대만의 TSMC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무 숫자를 다 떠나서 이 단일 지표 하나가 내포하는 공포감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압도적이고 전 세계에서 칩을 달라고 줄을 서 있어도 결국 저 공장이 멈추면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첨단 반도체 공정을 다른 나라로 하루아침에 다변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안정성, 즉 엔비디아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외부 변수가 회사 폭발적인 성장을 꽉 틀어막고 있는 궁극적인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부수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지배력을 넓혀가는 엔비디아의 놀라운 기술력부터 그 밸류에이션을 두고 박터지게 싸우는 월가의 시선,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과연 무한히 뻗어나갈 것만 같은 이 AI 소프트웨어의 잠재력이 특정 지역에 100% 묶여있는 팍팍한 하드웨어 공급망의 물리적 한계를 뚫고 계속해서 질주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 기술 패권의 진짜 주인을 결정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AI 증권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LG그룹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우리 주식 시장에 꽁꽁 숨겨져 있던 진짜 진주를 하나 캐내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주식회사 L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재미없고 지루한 지주회사라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제가 아주 완전히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시죠. 20만 원. 네. 방금 들으신 그 숫자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새롭게 제시한 LG의 상향된 목표 주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웬 전통적인 지주회사를 두고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확 끌어올리면서 재평가에 나선 걸까요?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꿈틀대고 있길래 이런 숫자를 자신 있게 던진 건지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LG의 새로운 가치, 단순한 지주회사를 넘어선 진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우리 다들 LG 하면 그냥 밑에 자회사들 실적에 기대서 굴러가는 좀 느릿느릿한 지주회사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인식과 실제 사이의 엄청난 갭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현재 LG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의 가장 강력한 직접적 수혜자이자 이 판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체질 개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37조 5천억 원. 이건 LG가 달성한 사상 최고치의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NAV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 올린 어마어마한 내재 가치가 최근 시장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재평가 열풍을 아주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부각되는 AI와 로봇. LG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여기서 엑사원이라는 이름은 꼭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엑사원은 LG가 정말 이 갈고 만든 독자적인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최근에 국가과제로 진행된 국가대표 AI 1차 평가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요. 이건 뭐랄까 그냥 이름뿐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LG가 세계적인 수준의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이미 완성형으로 장착했다는 걸 온 동네방네 명확하게 입증해버린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주회사가 AI로 무슨 돈을 직접 번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엄청난 엑사원을 만든 LG AI 연구원의 지분을 주식회사 LG가 100% 온전히 들고 있습니다. 둘째, 순수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 싹 다 건너뛰고 신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팍팍 꽂아 넣을 수 있는 기동력이 있습니다. 셋째, 심지어 1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총알처럼 장전해 두고 있죠. 한마디로 폭발하는 AI 시장을 직접 주도하고 거기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섹션, 사상 최고치 NAV 달성입니다. 내재 가치 재평가를 구체적인 비율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LG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글로벌 가전과 전장의 절대 강자 LG전자가 전체 가치의 45%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배터리랑 첨단 소재 꽉 잡고 있는 LG화학이 22%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요. 여기에 비상장사지만 IT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LG CNS가 1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알짜배기 핵심 자회사들이 LG라는 거대한 로켓의 메인 엔진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주사 투자하실 때 지주사 할인율 엄청 신경 쓰이시잖아요. LG의 실제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깎여 있냐를 보여주는 이 할인율이 드디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에 4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40%까지 5%포인트나 확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 참여자들이 드디어 LG 이거 그냥 지주사가 아니라 AI 성정주잖아? 하고 눈치를 채고 진짜 가치에 맞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네 번째, 펜타곤 분석과 주주 환원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를 다각도에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시한 이 펜타곤 분석 모델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로봇과 AI가 멱살 잡고 캐리하는 성장성 부문에서 무려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꽉 찼죠? 그리고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자본정책 부문에서도 4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미래 성장성이랑 현재의 주주 친화 정책,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완전 꽉 찬 오각형 기업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수치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칭찬받은 자본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길래 그럴까요? LG는 요즘 트렌드에 딱 맞게 엄청 공격적이고 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순이익 나면 그중 최소 60%는 무조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쏜다. 이렇게 못을 팍 박아버렸어요. 둘째, 이미 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자사주 전량을 아주 깔끔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소각 완료. 이건 회사가 우리 주주들 가치를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자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에이,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과거 기록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요. 연간 배당금 봉투 두께랑 주주 환원 수익률이 단 한 번도 밑으로 꺾인 적이 없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상향해 왔어요. 회사가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수년 동안 뚝심 있게 밀어붙여온 이 훌륭한 트랙 레코드,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결론을 향해 가보죠. 향후 전망과 목표가입니다. 자, 다가오는 8월. 여러분, 스마트폰 캘린더에 크게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1차 평가에서 1등 먹었던 우리 엑사원이 제2차 국가대표 AI 평가를 받는 달이 바로 8월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LG AI 연구원의 압도적인 역량이 다시 한번 시장에 증명된다? 이건 단순한 뉴스 기사 한 줄이 아닙니다. 지주사 LG의 주가를 한 단계 더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이고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LG를 무겁고 따분한 옛날 지주회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이 LG가 피지컬 AI 거인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치가 주가에 100% 반영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남들이 숨겨진 진주의 진짜 반짝임을 알아채고 몰려들기 전에 여러분은 미리 움직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